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파트너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멋진 날씨를 뒤로하고 강남 역삼동에서 열리는 그 좋은 강의가 있고 토론이 있는 한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었습니다. 포럼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강의들과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사실 그 포럼이 끝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 포럼이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고 다시 또 이런 포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칭찬 일색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의 아주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날 원래 오시기로 했던 많은 분들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 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면은 너무나 좋은데 이곳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에 요즘 최근에 그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현장까지 정보를 듣고 찾아온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에 좋은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후보들에게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 준다든가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항상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는 스스로 발로 뛰는 인재다, 고객을 먼저 찾아가겠다, 먼저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에 그곳에 그 정보를 얻어서 찾아오는 것까지의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직접 인터뷰를 보는 적극적인 취업 준비생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신 부분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고 실천하는 그런 인재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 시중은행 우리은행에 이어서 제가 KB 국민은행에 대한 그 소개와 그 채용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명은 국민은행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KB 국민은행은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채용 여러 가지 팁과 국민은행에 대한 역사라든가 연역, 지금 현재 영업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KB 그 국민은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KB 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양대 우리나라의 그 금융지주의 산맥으로서 많은 부분과 많은 분야에서 서로 1등을 놓고 다투고 있는 그런 금융지주이고 또 소속 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B 국민은행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 방식을 통해서 KB 국민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다른 은행의 차별화된 전략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강의는요, KB 국민은행에 관련된 그 뉴스, 구글에서 여러 가지 채용하고 최근 국민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업 전략이라든지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이어서 또 KB 하나은행이 8일부터 25일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사원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하나은행에 관련된 그 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논술만큼이나 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금융용어, 금융지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서 금융도서, 관련된 도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KB 국민은행 그 채용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에서 제가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채용 시기와 지금 현재 그 하반기 공채가 워낙 뜨거운 만큼 KB국민은행 검색어를 쳐보자마자 구글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채용에 관한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야기로는 주로 나오는 것들이 한 그 500명 정도 규모의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그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었고요. 더불어서 KB국민은행과 함께 은행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또 인사 담당자들이 곳곳에서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채용 관련 팁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또 인사 담당자분께서 릴레이 인터뷰 할 때 이제 KB국민은행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신문에도 다른 또 인사 담당자분들이 채용에 관련된 팁을 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크게 나누는 부분이 이제 뭐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KB국민은행은 논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팁을 주셨는데요. 먼저 기본 마음 자세는 여러분들 금융권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셔서 좀 더 금융이 다른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산업과 함께 가야 됨을 분명 주시하시고 본인도 실천하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가시면요.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 고객도 있지만 내부에 계신 직원들, 즉 옆 부서에 있는 동료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사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오게 될 후배들이 다 여러분들에 대한 내부 고객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외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잘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팁은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히 쓰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차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도 항상 이런 자기소개서에 불만이긴 한데요. 은행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기업 인재상이라든가 KB국민은행의 인재상을 보고선 그 인재상에 관련된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는 별로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이제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조사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지 항상 은행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인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나열해 주셔가지고 정작에 중요한 본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금융 상식이고 각각의 사건들이 금융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다른 곳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논술은 이제 KB 국민은행 KB 금융지주에 들어가 보시면 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연구소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 논술에 있어서는요, 최근에 금융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각각의 금융연구소의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된 보고서들과 최근에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지난번에 그 합격자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KB 경영연구소에서 들어가서 KB 지식 비타민이라는 것을 보았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도 뭐 한국은행의 그 경제 그 동향 보고서라든가 통화 관련된 그 보고서들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논술에 대한 감이 안 잡히시고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보고서들을 꾸준히 몇 차례 계속 읽어보시면 어떠한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 관련된 팁으로는 물론 이제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무엇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면접 때는 무조건 생각하고 외운 것을 달달달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나 그 질문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제나 논제나 본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갔던 것과 바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현장에서 답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더 여러 가지 나올 만한 주제들을 좀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면접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는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면접을 모의로 여러 번 해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누리는 게 모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런 모의 면접 캠프 같은 거 많이 참여해 보는데요. 가끔 이제 2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참여했을 때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 면접 많이 참가해 보시면서 그런 그 면접 상황에 맞게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그 성공 그 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갔던 내용이고 다른 취업 컨설턴트 분들도 강조하셨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각 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경제연구소나 경영연구소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은행 그 경영연구소 제가 한번 사이트를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제가 한번 여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글자가 흐려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KB 경영연구소는 이제 금융지주로 들어가셔서 KB 리서치를 치시면은 아마 이제 경영연구소 쪽의 사이트로 직결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KB 지식 비타민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재미있게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전체 전반적인 동향들이 나와 있지만요. 최신 보고서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 보고서, 요즘에 제가 전에 한번 개인금융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자산 규모가 기업을 능가하는 그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규모의 개인의 자산 규모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유명의 팝스타들이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은 이미 기업을 능가하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자산 규모가 많은 개인들에 발맞추어서 금융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금융 니즈는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개인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금융 전반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그 투자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아마 면접에 그 대응하시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은행에서 채용 관련 외에 다른 기사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신세대에 맞춘 적금 상품이라든가 또 일부 이자라든가 어떤 포인트에 도움을 주는 뭐 그 티맵 그 캐시 티몬 캐시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좀 무슨 그 쿠폰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용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그런 적금 상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부자산운용과 자산운용사와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글로벌 그 핀테크 투자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들하고 공동 그 협력해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 나와 있고 또 해외 송금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KB 그 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KB 금융지주 지금 현재 회장으로 계신 윤종구 회장님이 국민은행의 행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지금 두 포지션 다 지금 인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회장직은 그대로 아마 갈 것이라는 지금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민은행장은 별도로 해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장이라든가 한 기관의 수장은요. 그 기업과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책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매경에 나와 있는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제목은 도전 금융인 해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금융권에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잘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금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할 때까지 채우기 될 때까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공기업은요. NCS 기반 직무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별도로 추가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융 그 강의 처음에 해드릴 때에 RM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사역도 그렇고 NCS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다 그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물론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런 RM이란 포지션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구나 또는 은행 심사역이란 직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구나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그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그 검토해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듯한데요. 그 금융 공기업이니만큼 NCS 기반에 대한 직무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는요, 여러분들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지원하시고 일반 시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 카테고리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런 업무 이해 같은 것들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국민은행에 이어서 이번 계속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KB하나금융지주 소속의 KB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용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은행 소개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금융지주 중에 하나가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뭐 농협금융지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 그 금융지주 소속의 KB 하나은행은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이 합병된 은행으로서 사실 그 구한국외환은행은요. 특수은행으로, 그러니까 즉 국책은행으로 외환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 부분에 있어서 또 외환 개인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 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였고요. 해외에 가장 많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가장 많은 그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그 외환과 기업의 강자인 외환은행과 또 리테일과 개인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였던 하나은행이 합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었고 지금도 많은 그 업무들을 시너지를 누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두 은행이 합병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채용을 하면서 공공공명 그래도 제법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B 하나은행 인재 채용은요. 9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20일까지 마감인데요. 25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른 은행들은 분야를 조금 구분했던 거에 반해서 KB 하나은행은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만 좀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는 공공공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2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뽑는 규모가. 그다음에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지역에 뽑게 될 그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여기서 밑에 줄에 가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역 인재, 즉 영남, 충청, 강원, 호남의 지역으로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 시 입행한 다음에는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KB 하나은행은 별도로 채용 분야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지는 않지만 KB 하나은행 역시 이번 디지털 금융 그 인력에 대해서는 통계학을 포함한 공대 인력을 우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 그다음에 미국 회계사,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B 하나은행인 만큼 외국어 가능자 그리고 각각 지점에 나가 있는 국가들의 외국어 능통자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에 아직도 많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언어 특기자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그 많은 언어에 대한 강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해당 그 일반직 회원으로 입사를 해서 담당하게 될 업무는요, 크게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AI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관련된 미래 금융 파트하고요. 그다음 이제 해외 채널을 관리하게 될 글로벌 파트하고 그다음에 자산이라든가 M&A 분야라든가 그런 파트에서 IB 자산 그 관리 파트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 금융 PB와 기업 금융 RM 파트로 해서 나눠지게 되고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일할 것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채용 절차는 다른 그 은행들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한 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 상식을 포함해서 인적성 검사하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KB 하나은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하나은행은요, 지금 현재 법인명은 하나은행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이 두 은행이 최종 합병을 한 게 2015년 9월 1일자인데요. 존속 법인으로 남아 있는 거는 구한국외환은행입니다. 그래서 연역을 보면은 한국외환은행의 설립 시기인 1967년부터 그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존속 법인으로는 그 구한국외환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 하나은행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환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던 한국외환은행과 KB 하나은행, 그러니까 저희 하나은행 리테일 부분의 강자였던 하나은행이 합병을 했는데, 하나은행이 그 전에 PB파트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강점이 많고 교육도 많이 시켰던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한국외환은행은 국책은행 1967년에 우리나라 외환 부문에 있어서의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책은행으로 설립이 됐고요. 추후에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은행은 한국금융투자라고 해서 1971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은행 인가를 받아서 은행으로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91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본격적인 은행으로서 영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1998년에 충청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1999년에 보라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에 서울은행을 인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행장으로 계신 하명주 행장님도 서울은행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환은행을 합병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이야기로 HSBC 은행이다라고 해서, 사실 영국계 은행인 HSBC 은행은 따로 있는데요. HSBC 각각 하나은행, 서울은행, 그다음에 보람은행, 충청은행이 합쳐졌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은행에 계신 분들끼리 우스갯 이야기로 명칭을 하곤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합병을 했고, 마지막 2015년 한국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었는데, 합병을 했는데, 그때인 합병 당시에는 자산 규모가 가장 컸었습니다. 지금은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 지금 KB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금융지주가 가장 자산 규모가 크고 서로 이제 1위를 다투고 있지만, 합병 당시에는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금융지주와 은행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점 규모는요, 국내는 한 800여 개 정도의 지점 및 출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지금 24개국 정도의 15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중국 같은 데서는 별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요. 지금은 신사옥으로 옮겼지만 하나은행 명동 입구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 거기 보면은 항상 외환 환율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었고요.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소개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 분야의 강자 은행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곳들이고, 그리고 외환에 관련된 어떠한 긴급한 사태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항상 한국외환은행의 딜링룸들이 이제 외환 거래하는 것들이 긴박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TV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제가 KB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채용 공고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중요한 팁인 논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이 논술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이 논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셔서 제가 논술의 대응 전략 방법과 논술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융 논술에 있어서 현장에 가셔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 내에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작성을 할 때는 시간은 보통 한 60분,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그 60분이라고 주어진 시간, 그 한정된 시간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이것들을 막 빨리 쓰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논술의 중요한 내용을 망치시는 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술을 보시고 임하실 때는 먼저 논제를 받자마자 바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놓고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서론에 관련된 것은요, 좀 입문 형식으로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간단히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고 가시다가는 본론을 제대로 작성하시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론 마무리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소개하고 안내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을 본론에 핵심적으로 하나, 둘, 셋 해서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본론의 생각에 대한 것들, 본인의 생각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에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꼭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들 많이 하시고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물론 논술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결론을 갖고 내용을 서술하시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굉장히 잘 쓴 논술의 경우는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조금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있어서 본인이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장황하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나는 이 주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쓰겠다 해가지고 방향성을 함께 갖고 가시는 게 결론을 내시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갖고 한두 가지라도 좀 더 결론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 논술을 이제 쉽게 작성을 하려면요, 먼저 논제가 주어지면 관련된 연관 단어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비교해서 현재 신용은행들과의 영업 전략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하라, 이야기를 하라 한다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수신과 여신에 관련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조직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내가 선별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조금 먼저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직 부분 좀 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디지털이라든가 금융 인력에 관한 것은 차지로 하고 중요한 예금이라든가 수신이라든가 예금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쓰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쓴다든지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나 목차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것들이 좋긴 한데 이것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소제목 형식으로 또는 약간 좀 거기에 주제에 맞게 해서 나열, 병렬 형식으로 중요한 핵심들은 나열하시는 게 훨씬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논술을 금융기관에서 왜 이걸 작성을 하게 할까요? 사실 좀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금융 논술을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이 얼만큼 완비되어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의 원인, 결과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지금 그런 보고서 작성에 논리가 좀 취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본인뿐만 아니라 남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작성하실 때는요. 사고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곤란하고요. 항상 어떤 논제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거론하시면서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나라에 올해 이제 영업을 개시했는데 장점으로는 어떠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어떠한 점이 있으며 보완점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에게 영향을 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겨야 하지만 더불어서 어떠한 것이 보완되어야 하며 다른 은행들이 이러한 시중은행들이 부분을 겸비해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논술을 준비하시려면 금융 지식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신문을 보셔도요, 그냥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면이나 금융 산업 분야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사회면 같은 거라기 보통 우리가 인터넷 뉴스 같은 걸 그런 걸 보시는 분들 이제 사회면을 쉽게 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경제, 금융, 산업 동향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신문을 보실 때는 좀 더 균형 감각 있는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신문을 한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보수 언론 하나, 그다음에 진보 언론 하나에서 같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보신 것이 좋고요. 신문을 보실 때는 매일 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치를 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사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하루만큼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일주일분 한번 다 검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불어서 해봐야 될 그 연습이 많이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논제를 갖고 한 그 원고지의 한 페이지 분량으로 시간 한번 1시간 정도 재가시면서 내가 쓰는데 처음에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꾸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은데 전에 그 합격한 분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에 신문 논설과 사설을 그 금융 관련된 사설을 계속 그냥 따라서 써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라서 써보면은 거기 나오는 금융 용어도 익힐 수 있고 동향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만 주로 만지시기 때문에 아마 무엇을 펜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들었고 손에 힘이 안 줘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부드리고요. 논술을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면접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만 따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불평불만 하시기보다는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금융 논술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나올 만한 주제들을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장의 그 신문들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실 때 많은 그 금융 용어와 주제와 시사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조금 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 아니면 국제 파트, 외환 파트, 아니면은 뭐 요즘 사회의 중요한 이슈라든가 해서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해 보시고 연관성을 찾아서 고리를 만들어 보시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걸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이건 이제 금융의 밑바탕인 그 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의 은행의 위기와 돌파 방안, 은행의 리스크 관리, 특히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저금리 시대의 은행의 위기와 돌파 방안은요, 작년 KB국민은행에서 논술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과 더불어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연봉제, 그다음에 이제 국책은행의 역할 또는 정책 등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은산 분리 또 금산 분리. 그다음에 이제 볼커룰과 바젤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의 중소기업 전략,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PB 사업의 활성화, 그다음에 영업 전략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인 경제나 환율, 외환 부분에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환율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환율 정책에 맞춘,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통화 정책, 그다음에 외환 위기와 외환 보유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준 금리 인하 또는 동결, 그다음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그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림자 금융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쪽에 관련된 그 주제들인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옆에 있는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든가 미국의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과 통화 정책에 있어서 직결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카노믹스라고 해서 중국의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와 그 쌍벽을 이루는 정책인데 그 중국 현재 그 시진핑 주석의 그 경제 그 담당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따서 리커노믹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일 통화 수합 위기. 그래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그 통화 수합 그 파기라든가 그런 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와 FTA 한번 꼭 보시고요. FTA도 뭐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에 관련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현상에 관련된 그 주제들인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도래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며 금융 파트에서는 어떠한 것이 그 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든가 가계부채 리스크, 그다음에 정년 연장, 청년 실업, 혼족 증가,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라든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었던 뭐 여성 혐오 현상,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해치 펀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최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많은 기관들의 수장들이 바뀌고 있다고 해서 전에는 금융감독원의 그 최은식 원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금융공기업의 하나인 산업은행, 우리나라의 커다란 기업들,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수장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정된 이동걸 동국대 석좌 교수님은요, 대표적인 국내의 진보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이동걸 그 산업은행장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라는 것을 꼭 주지해 두시고요.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경제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에 지침을 주고 도와주는 경제 스승이라고도 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표적인 진보주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산업은행이 그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우조선해양에 많은 그 돈을 퍼부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분식 회계 문제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대책 없이 대기업과 큰 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기업과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가에 기대고 국민의 세금에 기대어서 편승해서 가려는 것들에게는 일침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정책 변화와 다른 은행들에 있어서의 정책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마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그 기관의 수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가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 이렇게 그 대기업만 무조건 지원하고 국민 세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라는 분위기만큼 또 좋은 결과로 직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그 여러분들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금융 논술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금융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금융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금융 용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그 시간 첫 번째로는 헤지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헤지 펀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헤지 펀드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사모 펀드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뭔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는 어떤 투기 자본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헤지 펀드의 원래의 정확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그런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명 미만의 그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단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이제 국제 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그런 데에 외환 관련된 그런 상품이라든가 그런 데에 투자하는 그러한 자본들을 그 헤지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지 펀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투자자들, 뭐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러한 그 투자자들이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린다 하는 투자자들이 100명 미만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펀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규제 없이 그때 그림자 금융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많이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강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이런 금융 규제와 은행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다른 형식의 뭐 크라우드 펀딩과 헤지 펀드로 인해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관련돼서 뉴스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헤지 펀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데서 단돈 5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가들이죠. 그런 그 개미 투자가들도 헤지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헤지 펀드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 금융 용어는 이제 다음에 아마 광고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랩 어카운트라는 용어입니다. 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싸다, 포장하다는 의미고요. 어카운트라는 것은 계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증권사나 그런데 이제 그 투자 때문에 이제 금융상품을 구입하러 가시면 보통 뭐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ELS에서 각각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이 랩 어카운트의 특징은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중심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닌 고객한테 맞추겠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기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 뭐 리스크 회피형이라든가 투자자의 성향들이 있게 되는데 그 성향에 맞추어서 어떤 채권 일부, 주식 일부, 뭐 다른 뭐 해외 투자라든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에 담아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랩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투자자가 마음대로 이거 이렇게 투자해주세요, 저렇게 투자해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우리는 뭐 주식은 몇 퍼센트, 채권은 몇 퍼센트, 이러한 상품 몇 퍼센트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 소비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일부는 이제 자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관련된 설명을 듣고 거기서 일부 그것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그 상품이 나오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 상품을 함께 담고 있는 그 랩 어카운트들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또 랩 어카운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뭐 로봇 어드바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도 더불어서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을 아실 때는 항상 산업 분야도 함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는 여러 은행들도 이 지주회사 소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회사인 지주회사 소속으로 은행들이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모두 지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모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요, 관련 그룹 내의 계열사 간의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라든가 전략 정책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법을 설립해서 지주회사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지주회사에 관련돼서는 영업 활동에 여러 가지 시너지 그 효과가 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지분율이라든가 관련해서는 갑론을박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설립을 했을 때의 장점 또 단점, 그다음에 최근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로는 뭐 이제 그 지주회사 규제에 관련된 최근 새 정부 들어서 하는 규제가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규제를 너무 강화했을 시에는 오히려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러면 다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금융 지식을 한층 높여 드릴 만한 금융 도서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좀 제목이 무거워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 교보에 들렀다가 제 직업이니만큼 이게 눈에 띄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존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테일러 피어슨이라고 비즈니스 경영 컨설턴트이자 그다음에 사업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그 기업 전략이라든가 것들 컨설팅을 했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기업들을 접하면서 본인이 느껴온 것들을 이렇게 그 절실하게 책에 담아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학자금은 정말 많은 그런 학자금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열심히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 학위도 가치가 떨어지고 또 자격증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말 그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곳에서도 다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데 이것은 지금 단지 어떠한 그 경제 문제의 어그러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온 시스템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외견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인의 능력과 기술을 스스로 키워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형식과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찾아가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자는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물론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은행 좋은 직업들이 많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들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취업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취업이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고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책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과 기술을 키워서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사회에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지를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공채의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채용하는데 아주 채용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여러분들 직접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정보를 듣고 직접 발로 뛰어서 나아가서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